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가 경제다 시간인데요. 먼저 손님들 인사드릴게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혹시 어제 귀가 간지러우시지 않으셨어요? 귀는 항상 간지러워요. 방송 아니 그거는 잘 세척하셔야 되고 우리 방송에서 장 소장님 얘기를 왜요? 어떤 분이 오셔서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보좌관의 세계를 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를 부르시지 왜 홍희경 기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진행할까 그러면? 하여튼 홍 기자님이 취재를 다 하고 와서 막 얘기하시다가 보좌관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냥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냥 속칭 시다바리 유형 이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정책 조언가 전문가 유형 이런 사람이 있고 정무참모로서 일종의 동지적 관계로 정무적인 역할을 같이 하는 유형이 있는데 3유형의 대표적인 보좌관 중에 장성철 보좌관님이란 분이 옛날에 계셨다. 옛날에 있었네.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책 전문가. 저는 정무적인 것보다 그래요? 정책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면 팩트가 틀렸네. 홍희경 기자님 아주 훌륭한 기자분. 옛날부터 우정 많이 나눴죠? 오래됐어요, 그분 한지. 그래요? 최근에 못 뵀는데 아직 기자하고 계세요? 네, 기획취재팀 기자하고 있고 저희 고정 출연하기로 하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핫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잡스라는 코너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좌관의 세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질문을 노룩 패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이 보좌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실제 김무성 의원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좌진들 다 모읍니다.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막 그래서 팽팽하잖아요. 자, 손 들어라. A, B 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하시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원내대표 2010년도에 할 때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보좌진들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국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이만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5원씩 하나 주는 거야. 경비 분한테도 5만 원, 환경미화원 분한테도 네 원내대표니까 받으세요. 추석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5만 원씩 줬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국회 경비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회 경비대에 한 30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저기 지금 한 30명 정도 걸어온다고. 그랬더니 빨아 다 와라. 그래서 다 5만 원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은 에피소드입니까? 매수 아닙니까? 매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라 그렇게 좀 국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추석 보너스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 차비하라고 주시는 거 그때 상당히 인간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삼김 시대에 그랬다는 얘기가 얼핏 듣긴 했는데 2010년대에도 그러셨다. 네, 10년대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언론계의 이쪽 뭐 평론계, 언론계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가 사케예요. 사케 김준일. 사케 김준일 선생. 사케 먹고 온천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4박 5일 동안 그 북쪽에 알프스 있고요. 3,000m급 이제 산들이 있어요. 홋카이도 간 거예요? 아니요. 그 나가노 지역에. 그러니까 도쿄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니가타라는 이제 쌀 유명한 사케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나가노 올림픽 예전에 열렸던데 거기에 알프스라고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트레킹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제가 친일파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 친일 일변도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기시다 왔는데 너무 또 이렇게만 비판하지 마세요. 국익이 중요하지. 지금 아무리 사케가 좋고 계란말이가 좋고 오므라이스가 좋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바쁘니까 시작하시죠. 그럼 오늘도 참보수 괜찮으세요? 진짜 참보수 좋습니다. 참칭 괄호 안에 넣고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천 김준일 평론가님. 사케로 바꿀까요? 사케 얼천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정치는 경제다.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큰 표결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두 분께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최해병, 최상병 특검법 법안이 지금 대통령한테 갔다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왔는데 오늘 재의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흔들림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자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참하는 방식을 택할 줄 알았는데 기권을 하고 뭐 반대표를 던지려면 꼭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투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명, 책무,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찬성표를 좀 던질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결의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할게요. 교수님 같은 말씀. 애매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양다리 걸쳐야 돼. 황희정순이야. 김준일 평론가님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숫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의원들이 총 수가 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95예요. 295인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범야권이 180 그리고 국민의힘이 115 그래서 이제 295란 말이에요. 근데 가결 정족수가 그럼 얼마냐? 3분의 2잖아요. 197이 넘어야지 찬성이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과반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180에다가 17 더하니까 197이 되니까 17표가 이탈을 해야 되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이탈이 국민의힘에서 17표가 이탈을 한다라면 이게 전부 다 찬성으로 갈 것이냐 소위 말해서 여기에는 이제 기권이라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찬성을 카운팅하는 거기 때문에 기권도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민주당에 저렇게 도움을 주는 찬성까지는 못 던지겠어. 하지만은 이거 말이 돼? 이거를 특검 안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항의 표시로 기권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전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9월 21일 날 가결이 됐는데 그 전에 2월 27일에도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찬성 139 이거는 이제 과반 이상이에요. 근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하고 무효 합쳐서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야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차마 찬성을 못하니까 나는 이거 기권이나 무효표 던져버린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태가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이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숫자를 찍자라고 한다라면은 이번에 찬성 185 그리고 기권이 20 그리고 뭐 반대가 90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권이 15에서 한 20표 정도 나오고 찬성도 뭐 185에서 190 이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도 뭐 85에서 90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대략 이 정도로 돼서 가까스로 부결될 것 같다. 가까스로 부결은 되지만은 실제 기권을 던진 사람들까지 치면은 이탈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부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가결의 효과가 있다. 사실상 민원으로. 이때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2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 그때는 가결되기 전에 부결이었지만은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무효 20 해가지고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은 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충격 먹었거든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사실상 가결. 사실상 가결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삼류 평론가의 작설이기 때문에 홍준표 피셜 삼류 평론가의 작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예. 깐스니님 반갑습니다. 네, 아미나 S2님 네, 라이브 맞고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두 분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숫자 계산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이게 지금 표결을 했다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표소가 이렇게 폐쇄된 기표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안에 그렇게 기표소가 돼 있거든요. 그냥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네네네. 국회 전자 무기명 투표 절차는요. 법안 재의결 즉 거부권 재의결권은 전자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회의장 경내, 그러니까 의자 맨 뒤편에 있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패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패를 기표소 내에 있는 단말기 투입기에 넣어야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단말기에 뜬대요. 아, 어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전자식이구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출석 3분의 2의 개념은 무기명일 때는 명패를 투입구에 넣어야 재석 통계가 잡힌다. 아. 그냥 그거 투입 안 하고 본회의장 본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재석 개념으로 안 잡힌다. 아, 일단 나가서 그걸 넣어야 되는군요. 네, 투표 불참으로 잡힌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명패를 받고 거기에 기표소 안에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든 기권을 하든 찬성을 하든 그 투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당 지도부에서 앉아서 아, 저 사람은 투표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표시할 것 같아. 이렇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자기 알 수 없죠. 다 해야 알 수 되니까. 없- 완전히 무기명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최초에는 그런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검토한다라는 건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장성철 소장님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이 제도가 작년 4월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왜 이게 도입이 된 줄 아세요? 왜요? 아까 제가 작년 2월에 그 이재명 대표 네네네네. 그 부결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때 투표 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뭐 이렇게 가부를 이렇게 적는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수기로 적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무, 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윤석열 이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예. 저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찬성을 하고 싶은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해서 도입하게 그렇죠. 됐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된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원내대표끼리. 야 이거는 가결이지. 야 이게 왜 무효표야? 이건 무효표 아니야 가지고 막 지연되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면 깔끔하게 전자투표로 해라고 해서 이게 도입이 돼서 작년 4월에 처음에 도입이 됐고 윤관석 이성만 구속할 때 이때 전자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그러니까 이때 하고 이제 결국은 이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왔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그걸 도입 안 했더라면 지금 어쨌든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면 거기 당을 나간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당의 당론을 어기겠어 이런 의원들만 찬성할 수 있었는데 바뀐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표 찬성이 나올 거다. 김준일 평론가님 이렇게 뭐 어쨌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5명이 저는 이탈할 봅니다. 거다. 예, 왜냐면 이렇게 이미 보시는 거죠? 공식적으로 5명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네네네. 그분들은 안 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미 대외적 효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안철수, 김웅, 유이동, 뭐 이제 최재형 그리고 김근태 1990년생 김근태 이 5명까지는 그냥 가결을 할 것 같아요. 그게 185예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구죠? 원내수석 대표 저기 은평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9명 자기가 확인한 걸로는 다 합쳐서 9명이 찬성을 던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5 플러스 4잖아요.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85에서 190 정도 찬성이 나올 거다. 근데 197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말이 맞더라도 8표 모자란 거죠. 그러면 낙선자들 중에서 아유 내가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공공기관장 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양심대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탈당을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윤 대통령 탈당론은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언급을 주요 정치인이 언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게 표결이 좀 조금 간당간당해서 조금 위기의식이 생겨서 이제 이런 홍준표 시장이 뭔가 문단속하는 것 같은 코멘트, 게다가 무기명 투표니까 그런 코멘트를 해서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위험한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버렸기 때문에 탄핵당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보수우파 진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또한 홍준표 시장님이 삼라 만상에 다 관여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축구협회장도 그만둬라. 나 푸바오, 뭐 팬더 이것도 막 얘기하시고 그냥 김호중 씨도 뭐 네. 인간성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세상만사 모든 일에 지금 본인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는 거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좀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본인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양단이었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네. 특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과연 이걸로 과연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당론은 실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탈당론이 지난번에 뭐 이제 친윤계 이제 익명의 친윤계 관계자가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당이 혼란스러울 것이니 한동훈을 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온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의문들을 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확 갈리는 게 그거예요. 장성철 소장님은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탈당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때는 거급 중립 내각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중립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거급 중립내각 한다는 거는 민주당하고 손잡고 최소한 뭐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받아주나 그거를? 수사나 받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특검 받고 뭐 이런 거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세요. 뭐 최상병 특검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슨 중립적으로 내가 뭐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찐 사랑꾼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사랑해.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모든 걸 지금 검찰 수사도 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날려버리고 막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은 그럼 여당에서 드디어 중립이 되셨으니 우리가 더 투철하게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 아니죠. 그럼 김건희 특검법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나 성정을 봤을 때 오히려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고 했으면 했지 이걸 탈당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여당이 보호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중대결심할 거다. 이게 뭐 탈당 얘기잖아요. 저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협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 던지면 대통령 탈당할 거야. 그럼 당신들 여당 의원 아니야. 여당 의원 아니면은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걸어갈 거 알지? 공공기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캐비넷 열 수도 있어. 당신네들도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해. 이런 뭐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겁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 전에 함성득 교수의 여러 가지 인터뷰와 얘기에 의하면은
봐봐요. 이건 보수파 진영에서 상당히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영수회담 잘 되면 이재명 대표 부부와 골프 회동, 부부 동반, 모임 갖자, 총리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 불편할 사람 기용하지 않겠다. 이 대표 수사는 내 책임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어. 내 진정성 좀 전해줘. 이재명 대표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국정 동반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속내를 많이 드러내셨거든요. 일단 겁이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입당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정당, 내 앞으로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준다면 나는 탈당할 수 있어. 내가 국민의힘 애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건 재반박을 해야 돼. 하세요.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거야, 대통령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드는 거야. 먹으면서 하는 그럼 얘기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제일 참신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치,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여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안 할 거야? 이러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 이제 이명백 함성득 그때 나왔던 워딩들을 보면은 부부 동반 골프예요. 그냥 골프도 아니고 네. 부부 동반 골프예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보호, 존중 이런 게 있는 거고, 함성득 교수는 원래 김건희 라인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인 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대통령도 알았겠지만은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있는 모수집에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 자주 얼굴도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모임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보다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함성득 교수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수사, 이재명 대표 당신 수사한 거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는 우리 수사하지 말는데 거기 수사에는 최상병도 있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지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견제를 할 수가 있지. 정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덜렁 여당의 보호도 못 받고 덜렁 나와가지고 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손 잡으려고 했는데 네 특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남은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비슷해요. 사실 해석은 비슷한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저는 신뢰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 권리당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우리 정치가 되게 딱 경직된 양당 구조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만 딱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국민의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민주화된 거잖아요. 1987년부터 이제 당선돼서 88년부터 집권해가 직선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면 노태우 때 3당 합당했죠. 거대한 변화잖아요. 그 전에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정치하던 걸 지역을 확 묶어가지고 보수 정당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징검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징검다리 2개 건너가지고 근데 2개 건너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DJP 연합했잖아요. DJP. 김종필하고 김대중은 김종필은 공화당 출신인데 박정희 잔당인데 DJ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연합해가지고 막 총리 시켜주고 창조적 파괴야. 진짜. 막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얘기하고 이게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연합. 분리하면 그러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려는 대통령과 권력자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심판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할 일은 없을 거는 같고, 저는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이 임기를 계속 유지하고 권력 행사할 수 있다면 탈당도 불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 나라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결단을 내려서
특검은 약간 미뤄도 나라에 위해를 주진 않잖아요. 특검 좀 미루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미루면서 대신 임기 단축 개헌하면서 그냥 같이 정치합시다. 당신은 빨리 물러나고 대선 갑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꿉시다. 특검은 뭐 다음 정권에서 누가 당선되든 알아서 하고 이런 정도 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 하면.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그로기 상태에 있어야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하고 싶겠어? 솔직히? 아니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까지 완전히 궁지로 넣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이 날려버립니다. 야합이에요, 이거 야합. 그러니까 밀실 야합이에요. 사실은 정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강성 당원들은 이재명도 도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추미애 대표 본인들이 원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안 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름 할 만큼 했다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잖아요. 추미애에 돼야 된다, 조정식하고 뭐 이렇게 다 사전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아, 이게 참 좀 답답한데 하여간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바꾸는 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려면은 내각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총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상상의 나래를 잠시 접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아니요. 예. 현실로 예, 올라오고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답답해. 최상병 특검 법안 다시 부결되고 폐기된다. 폐기되는 거죠. 이게 재의결에 부결되면 그러면 이제 이번 국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폐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폐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혹시 두 분 다 안 된다고 했지만 1%의 가능성으로 먼저 폐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통과가 될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추경호 구속. 그런 농담이고 지난번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책임지고 바로 물러나야 돼요. 그럼 원내대표 뽑은 지 한 달 됐나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 출범하고 원내대표 이거 뽑은 지 한 달 됐는데 당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릴 거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도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아? 뭐 새로 비대위를 꼽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야 빨리 전당대회 해가지고 전당대회 일정도 다 흔들릴 수가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우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 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인적 구성이 21대와 22대가 바뀌지만은 어쨌든 숫자는 더 지금 줄어들고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숫자에 비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아마 이제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갤럽 기준으로 지금 계속 3주째 24% 나오거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이게 만약에 19%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정도의 완벽한 레임덕이 올 거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권 뭐 이게 왕창 나왔지만 어쨌든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를 막은 건 성공하니까. 하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는 갤럽 기준으로 24에서 21, 2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포인트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 19대 아니야 22대가 이제 특검법의 재발의를 민주당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지 발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이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약권이 5분의 3은 넘고요. 무조건 이제 법사위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최장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는 합의를 못 보더라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의 3이 하면은 상임위원장이 18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상임위가 법사위일 경우에는 이게 같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정무위고 법사위면은 180일, 90일인데
법사위면은 90일이 빠져요. 그냥 자꾸 문구 심사 자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짧고 그냥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5분의 3 표결해가지고 바로 넘기면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2달 안에 또 이거 올라올 수 있어요. 원래는 330일 걸리거든요. 1년 걸리거든요. 이거. 근데 국회의장만 맘먹고 법사위원장만 맘먹으면은 2달 안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특검법.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 발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부결되더라도 뭐 잠시 동안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결사적으로 막았잖아요.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코 여권에 좋지 않은 이러한 악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정권 유지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김정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맞서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거는 같습니다. 아니 지금 숫자로 보면은 어쨌든 범야권 숫자가 다음 국회는 더 늘잖아요. 192석. 이걸 192석이면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해서 그냥 통과를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충분히 봐야 그렇게 되겠죠. 뭐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시기의 문제지. 네, 난이도가 지금은 어쨌든 17석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8명만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구성이 다르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권 무효 해가지고 막 30표씩 막 나온다, 30표씩 나왔다, 다 뭐 찬성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면. 네. 근데 그렇게 될 거라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제가 보수 매체 어느 신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칼럼에 제가 봤는데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결국 그렇게 될 거라면 이번에 그냥 통과시키는 게 사실 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낫지 돼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질질 끌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막 발표가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한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의혹과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해요. 그럼 본인들 특검하자고 안 하겠냐고요. 검찰 수사 그래도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는 것이 정반대로 하면은 이거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봐야죠. 어쨌든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독소 조항이 있다, 헌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이제면은 야당만 뽑는 게 야당만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빼고 나머지 범야권 국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2명을 반으로 줄이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 최종적으로. 그럼 이게 정말로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제한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를 한번 걸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궁색하고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특검에 그 임명하는데 관여를 안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임명을 사실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때는 주도를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이제 이때 와서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다 궁색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 궁색하고 과거의 사례로 다 반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드루킹도 그때 수사 중이었어요. 그때 경찰 수사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다가 한 대 턱 맞으시고 막 이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는데 이것도 수사 중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고 국민들도 그걸 다 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명분은 없지만 오늘 부결은 될 것 같고 아니요, 정당이 그렇게 확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오히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저기 김평론가님은 완전히 딱 숫자를 박아가지고 저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왔다 갔다. 확률로 그러네. 보면은 저는 가결 가능성 20, 부결 가능성 80 정도 봅니다. 가결되면 T 익스프레스 그게 뭔 하는 거예요. 말이야 지금. 그래서 확률. 부결된다며 확률은 같은 얘기예요. 높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거기가 유력하지만은 내가 아까 숫자까지 딱 얘기해. 그렇게 될 것이 유력하지만은 이게 통계 안 배웠어요.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레인지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 수 없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비겁하다 김준일. 죄송합니다. 비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혹시라도 가결되면 진짜 T 익스프레스 타는 거예요? 탄핵 특급? 지난번에 우리 얘기. 글쎄요, 이게 참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게 만약에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위반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결국에는 집권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국정 지지율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본인이 하야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론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지율이 현재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회 내에서의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언급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 5가지가 있었거든요.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세월호 못한 거, 그리고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그리고 뇌물죄. 근데 이 중에서 다 기각됐어요, 사실은. 예, 하나만 됐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국정 개입과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거저거 많이 건다고 생각보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사실 이게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직권남용죄 엄청 그 수사단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탄핵 말고 다른 거 다 기소했는데 뒤에 다 무죄 났어요. 상당수가. 사실 그래서 그때 되게 무리하게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의 어떤 뭐 영달을 위해서 뭐 아니면 자기의 검찰력을 좀 남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탄핵까지 갈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헌재로 가져갈 거야 아마.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긴 하다. 이게 100%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저는 장담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법률적인 탄핵과 정치적인 탄핵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치적 만약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여러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탄핵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막 오늘 최상병 특검 표결 문제 때문에 좀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한 젊은이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던, 수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좀 덮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상당히 모욕도 주고 항명죄로 일각에서는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양심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처음 국회의원 되셨을 때 선서하시잖아요. 나는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시는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서 좀 더 그 첫 원칙으로 좀 돌아가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또 시간이 다 됐네. 얘기를 정리는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은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요. 그 오늘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있잖아요. 이 표결에서 지금 장 소장님 마지막에 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일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의원들이 좀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마디 짧게 할게요. 네네네. 예.
다음 공천은 윤석열이 안 합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